오늘부터 제외공간에서는 투표가 시작이 됐고 내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4.15 총선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총선 주요 판세 격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총선은 좀 많이 안개 속 같아요. 네, 지금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후보도 늦게 선택이 됐고 또 비례대표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 선거에 쟁점이 없잖아요. 네. 이슈가 없잖아요. 전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네. 따라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투표율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조금 선거 분위기가 안 뜨는 상황이어서 네. 이 후보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난 선거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 한번 뽑아놓으면 4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대신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걸 좀 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투표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쉽게 현혹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투표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격전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번 선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강 벨트하고 낙동강 벨트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적진에 뛰어들어서 남의 땅을 빼앗는 것, 공격해서 땅을 빼앗는 방식, 공성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땅을 잘 지키는 수성의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는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성의 전략을 취해야 할 곳이고 한강 벨트는 야당인 통합당 입장에서 오히려 공성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또 수성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두 곳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느냐 이게 선거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수도권이 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 지역과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한강하고 낙동강을 꼽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20대 총선 결과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예. 그러니까 당시 진박 공천으로 새누리당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영남 지역 65석 가운데 49석을 차지했어요.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선방한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9석을 얻었는데요. 그 가운데 8석이 낙동강 벨트에서 나왔습니다. 경남 동부, 부산 서부 지역을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럼 민주당도 이건 의미 있는 결과 아닌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8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8석이 얼마나 큰 의석 숫자냐 하면은 강원도가 8석이고요. 충북을 다 합쳐도 8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을 다 합치면 24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8석을 얻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보수진영 통합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의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빼앗기는 의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의석은 호남에서 만회를 주로 했잖아요. 하지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호남이 더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28석이거든요. 호남 지역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28석 중에서 국민의당이 당시 23석을 가져갔어요. 23석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뭐 아무리 낙동강 벨트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만회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서울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이겨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데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한 석도 많았어요. 그 부분이에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170석에서 180석을 얻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자체 예측을 했었어요. 헌데 6시에 출구조사가 딱 까졌는데 122 대 123 뭐 이런 얘기가 예측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한 석을 더 이겼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그러면은 호남에서도 23석이나 빼앗겼죠.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원래 열세인 곳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얻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얻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럼 결국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평소 총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으니 일당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보수 쪽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패배. 그렇죠. 정반대로 그렇죠. 생각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당시에 서울이 49석이 걸려 있는데요. 예. 서울에서 민주당이 거의 당시 새누리당보다 2배 이상 더 의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싹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의석을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표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경기도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60석 중에서 40석을 얻어갔고요. 인천에서도 과반 이상을 가져가고 특히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결국은 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표심, 특히 한강벨트라고 하는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차이는 이번에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는 거의 맞붙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선거는 9도 80에 인물 20이다, 예. 70에 30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수 통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들이 여러 당으로 쪼개져서 나오면은 결국 승리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보면 여러 지역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양강 구도가 돼버렸다. 네. 그럼 나머지 변수는 인물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근차근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뭐 격전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 종로인데. 네. 예. 이거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이기도 하고요. 통합당에.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또 전직 총리이기도 하고 네. 두 사람도 또 전직 총리이기도 하고요. 차기 대권 유력한 후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종로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종로의 표심이 움직이는 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종로에서 박빙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샤이보수층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층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 의사를 가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구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종로가 사실은 이게 그 과거 선거를 보면은요. 2000년 이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4번 연속 석권했어요. 정세균 총리가 후보로 나서고 난 다음에 예. 2012년, 2016년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2번 연속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예.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2012년 총선 이후에 6차례 선거를 분석을 했는데 민주당이 49, 한국당이 36. 스윙 보터가 약 14%가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49대 3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윙 보터는 이쪽도 갔고 저쪽도 가는 양쪽으로 그 선거에 따라서 찍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스윙 보터가 결국은 선거 당락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제 선거를 분석한 결과니까. 예,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 중 광진을도 많이들 꼽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예. 그리고 또 지금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이 맞붙는 곳이라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한테 한 번 딱 지역구 내준 거 외에는 네. 15대 때부터 내리 5선을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도 꽤 강한 곳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좀 변수가 좀 있다고 그 지역분도 얘기하시는 게 지금 강북 지역이지만 영동대교 하나를 건너면은 강남구 청담동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네. 초고층 아파트가 막 질비하게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유권자 층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유입 유권자들이 늘고 있으니 이 예. 판세를 과거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쉽지 어렵다. 않다. 예. 어.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여전히 조금 강하게 뭐 나오는 건 맞지만 예. 정권 심판론은 또 역으로 더 높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서울 동작을도 지금 핫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삭길이 격돌. 네, 통합당 나경원 의원하고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지금 맞붙었는데요.
이 선거는 후보 대결 구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야 그래야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서울대 동문 출신에다가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가 사법 연수원 기수로는 7기수 아래입니다. 네. 근데 성향과 이력은 또 정반대예요. 나 후보는 엄친아라고 불리기도 했다가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투사로 변신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국면을 주도했던. 그게 사실 지금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불리하게 작용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공정이라고 한 화두가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이 됐을 때 아들의 미국 명문대 입학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썼다 이런 논란이 일어서 이 부분이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을 또 폭로했어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약간 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동작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는 강남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강남엔 또 포함이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동작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요. 최근에 서리풀 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이 뚫리고 난 다음에 동작 을 지역의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주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벨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북강서갑, 을, 사하갑, 양산을, 김해을 뭐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산을은 김두관 후보가 지금 김포에서 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두관 후보가 내려갈 때 홍준표 전 대표가 내가 맞수가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랬죠. 결국은 컷오프가 돼서 지금 대구 수성을로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지지세가 거의 팽팽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그러니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꽤 큰 격차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총선 때에는 이렇게 민주당하고 보수인형 정당, 새누리당이나 이런 것하고 거의 팽팽하게 맞붙었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승부를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해을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네. 봉하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20대 총선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출마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던 곳인데 네. 지금은 그때랑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정호 후보하고 통합당 장기표 후보의 양강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호 후보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기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친환경 농사를 지었잖아요. 봉하마을에서. 네. 그때 생명 농업운동을 함께 같이 했어요. 이런 이력이 있고요. 장기표 후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7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렸었고 네. 수차례 투옥 전력이 있지만 진보 세력과 지금 거리를 두고 보수 정당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 출마가 꽤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정리가 되고 있다고요?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곳 정도 빼놓고 수성갑 지금 김부겸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 맞붙은 이 지역 빼놓고는 다 지금 당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부터 후보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네. 지지율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선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지금 보수 진영 후보들이 연이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대구 지역은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네. 입장에서 여러 명을 후보를 당선시키기는 좀 어려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수성을에서 살아 돌아올지 이걸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이라든가 다른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시부터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광주시 지역에 건조경보 발효되었습니다. 산행 전에는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 확인하시고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가지 않는 등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